민담 속의 정신, 나는 독자들에게 기꺼이 현대인의 꿈 재료를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꿈이 지닌 개인적 특수성을 존중하며 꿈을 서술해야 하고 그 높은 요구를 채우자면 많이 써야 하는데 할애할 지면도 부족할 것이라 염려되었다. 그래서 차라리 민담으로 방향을 돌렸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회적인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개별적인 사례 보고식 대명과 혼란에서 해방되어 정신의 모티프에 관한 변이를 관찰할 수 있다. 꿈에서처럼 신화와 민담에서도 신호는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며 원형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형상화, 변형, 영원한 의미의 영원한 대화로 나타난다. 민담에서 가이스트의 유형이 노인으로 나타날 빈도는 꿈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대체로 비슷하다. 노인은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철저한 숙고나 운 좋게 떠오른 생각, 즉 정신적 기능이나 또는 정신 내적 자동 장치가 주인공을 구할 수 있을 경우 언제나 등장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내적 외적인 이유로 해서 이러한 일을 스스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보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식이 의인화된 사고의 형태로 바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한 민담에서는 학대받는 고아 소년이 가축을 돌보다 암소 한 마리가 달아나자 처벌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맡긴 채 덮어놓고 달아나는 과정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 고아 소년은 아무런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진맥진하여 깊은 잠에서 빠졌다. 깨어났을 때 자신의 입속에 뭔가 액체 같은 것이 들어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회색의 긴 수염을 가진 자그마하고 나이 든 노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남자는 이제 막 우유병에 마개를 막으려던 참이었다. 마실 것을 더 주세요. 소년은 빌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해. 만일 내가 우연히 이리로 오지 않았다면 너는 분명 죽었을 거야. 너를 발견했을 때 너는 이미 반쯤 죽은 상태였거든 하고 노인은 대답했다. 노인은 소년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려 하는지 물었다. 소년은 전날 저녁에 매질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체험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때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너는 지하의 관 속에 사랑하는 보호자와 위로자를 둔 수많은 아이들보다도 더 힘들게 지냈구나. 일단 집을 떠났으니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겠지. 이 세상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겠구나. 집도 처자식도 없기 때문에 나 역시 너를 계속 돌봐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공짜로 한 가지 좋은 충고를 해주마. 여기까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년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노인이 알려준 셈이다. 흥분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덮어놓고 달아날 경우라도 적어도 식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년은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숙고하는 것도 역시 필요했을 것이다. 이때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떠올릴 것이다. 그러한 과거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한 목적적인 과정인데 그 목표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인 힘을 자극하는 위기의 순간에 전체의 인격과 그의 총 자산을 말하자면 하나로 합친 힘으로 미래의 문을 밀쳐 열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럴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할 것이며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통찰은 그의 행위에 필요한 단호함을 제공한다. 노인은 소년에게 이러한 사실의 시련을 일깨워주면서 소년이 스스로 생각해야 할 수고를 떠맡는다. 노인 자신이 바로 한 목적적인 숙고이자 도덕적이고 신체적인 힘에 대한 집중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사고가 아직 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곳의 의식 밖의 정신의 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정신의 집중과 긴장에는 늘 마법과 같은 것이 들어있다. 즉 이러한 힘들은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인 의지 능력을 몇 배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적으로 특히 인위적인 집중 상태, 즉 최면 상태에서 관찰될 수 있다. 나는 나의 강좌에서 정기적으로 연약한 체격의 히스테리성 여자 환자를 한쪽 의자의 뒷머리를 다른 쪽 의자에 발꿈치를 놓고 널판지처럼 몸을 펴 약 1분간 체면의 깊은 수면 상태로 누워있게 하곤 했다. 그 히스테리 여성의 맥박은 점차적으로 올라 90에 이르렀다. 학생들 중 힘있는 체조 선수 하나는 이러한 실험을 의식적인 의지적 집중으로 따라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곧 120의 맥박이 되어 꼬꾸라졌다. 그 영리한 노인이 소년의 마음을 추스리게 했을 때 훌륭한 충고의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즉 소년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소년에게 계속해서 여행을 할 것을 충고한다. 계속 동쪽으로 가면 7년 후에는 커다란 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산은 소년의 행운을 뜻한다는 것이었다. 크고 솟아오른 산은 성숙한 인격을 암시한다. 그 집약된 힘으로부터 확신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성공에 대한 최상의 보장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나의 빵자루와 우유통을 집어라. 그 속에서 너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음식과 마실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소년은 말했다. 또 노인은 물을 건너야 할 경우에 배로 변할 수 있는 우엉잎 하나를 주었다. 민담 속 소년은 흔히 누가, 왜,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도덕적인 힘을 축적하여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번이 그는 필요한 마법의 도구를 빌려주는데 이는 선과 악 속에 하나가 된 인격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던 성취 능력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또한 노인의 간섭, 즉 원형의 자발적인 객관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적 의지만으로는 비상한 성취에 도달할 정도로 개인의 인격을 통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민담뿐 아니라 삶에서도 원형의 객관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형은 단순히 정감적이기만 한 반응의 내적인 대결 및 실현 과정에 스스로 멈추게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현재의 처지와 목적에 대해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운명의 실뭉치를 풀고 해명하는 일은 마술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정신치료자들에게는 알려진 경험이다. 신중히 생각하게 하는 노인의 성향은 우선 그 사이에 잠을 자두도록 해라는 권유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실종된 오빠들을 찾고 있는 소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리에 들려무나 아침에는 저녁보다 더 현명해진단다. 그는 또한 공경에 빠진 주인공의 암울한 처지를 꿰뚫어 보거나 적어도 주인공을 계속 도와줄 정보를 마련할 줄 안다. 그런 목적으로 동물들, 특히 새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늘 위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왕자에게 음자는 말한다. 나는 이곳에서 300년간 줄곧 살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하늘 위의 왕국을 물어보지 않았네. 나는 너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못하지만 이 집 다른 위층에 온갖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말해줄 수 있네. 노인은 어떤 길이 목적지로 인도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주인공에게 가르쳐준다. 그는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는 은빛 물을 떠가려고 하는 소년에게 눈을 뜬 채 잠자거나 눈을 감고 있지만 깨어있는 속임수를 지닌 사자 한 마리가 샘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준다. 혹은 마법의 샘에서의 왕을 위한 물약을 가져오기 위해 그곳에 가려는 소년에게 샘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올가미를 던지는 마녀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물을 재빨리 깃도록 충고한다. 그는 이리로 변한 연인을 찾고 있는 공주로 하여금 불을 지펴서 타르로 채운 냄비를 올려놓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공주는 그녀가 좋아하는 흰 백합을 끓는 타르 속에 던져야 한다. 이리가 왔을 때 그 냄비를 머리 위에 덮어 씌우도록 일렀는데 이로써 그녀의 연인은 마법에서 풀려난다. 경우에 따라 노인은 막내 왕자에 관한 코카서스 민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판적 판단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막내 왕자는 영토를 물려받기 위해서 부왕에게 완벽한 교회를 지어주고 싶어 한다. 왕자가 교회를 짓는데 누구도 거기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한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다니. 그런데 애석하구나. 기초벽이 약간 비틀렸는걸? 왕자는 그 교회를 허물게 하고 새로 교회를 지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인은 결함을 찾아냈다. 그렇게 하기를 세 차례에 이르렀다. 노인은 한편으로는 지식, 인식, 숙고, 지혜, 영리함과 직관을, 다른 한편으로는 호의와 협조와 같은 도덕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로써 그의 정신적 성격이 충분히 드러난다. 원형은 무의식의 자율적 내용이기 때문에 원형들을 구체화하는 민담은 그 속에서 노인을 꿈에 등장시킬 수 있다. 그것도 현대인의 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발칸의 한 민담에서 노인은 다급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부과된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한 충고를 한다. 노인이 무의식과 관계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한 민담에서 노인을 숲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분명하다.
농부가 피곤해서 나무 그루터 위에 앉아있을 때 자그맣고 늙은 남자가 거기서 나왔다. 그는 온통 주름투성이고 녹색 수염은 무릎까지 내려왔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농부가 물었다. 나는 숲의 왕 오크다. 라고 자그마한 남자가 말했다. 농부는 그에게 행실 나쁜 아들을 일꾼으로 맡겼다. 그런데 숲의 왕은 그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 지하의 다른 세상, 녹색의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그의 아이들도 녹색이었다. 요컨대 모든 게 다 녹색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시중 들고 있던 물 기는 어린 소녀들도 헨루다라는 식물처럼 녹색이었다.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녹색이었다. 여기서 숲의 왕은 한편으로는 숲을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정을 통해서 물의 세계와 관계 있는 식물의 신령 또는 나무의 신령으로 묘사된다. 숲과 물로 표현되는 한 그가 무의식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인이 난쟁이로 나타나는 것도 노인이 무의식에 속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연인을 찾은 공주에 관한 민담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 밤이 오고 어두워져서 별이 뜨고 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주는 같은 곳에 앉아서 울고 있다. 그녀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어떤 음성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왜 여기서 그렇게 외롭고 슬픈 얼굴로 앉아있니? 그제서야 그녀는 매우 당황해 재빨리 일어났다.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자 거기에는 아주 작고 늙은 남자가 서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체 했는데 아주 온순해 보였다. 스위스의 한 민담에서는 왕의 딸에게 사과 한 바구니를 가져다 주려 하는 농부의 아들이 작은 철의 사나이를 만나게 된다. 그는 바구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는다. 또 다른 곳에서 작은 사나이는 쇠로 만든 옷을 걸친 것으로 쓰여 있다. 이지희는 아마 쇠로 만든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것은 아이지희, 얼음처럼 찬이라는 뜻보다 더 그럴듯하다. 아이지의 경우에는 얼음의 옷이라고 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작은 얼음 인간도 있고 작은 광석 인간도 있다. 심지어 나는 현대인의 꿈에서 공주와 결혼하리라고 마음먹은 바보 한스에 관한 민담에서 보듯 중요한 삶의 전환기에 등장하는 작고 검은 철의 사나이를 발견하였다. 노현자의 유형이 여러 번 등장하는 현대인의 일련의 환영에서 보면 현자는 높은 암벽으로 테두리 쳐진 분화구의 바닥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보통의 크기로, 어떤 때는 아주 작은 형태로 산의 정상이나 낮은 돌로 된 담 안쪽에서 발견된다. 보석함 속을 거주 공간으로 삼고 있는 난쟁이 공주에 관한 괴테의 동화에도 같은 주제가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작은 철의 인간인 안트로파리온, 조시모스의 환상에 나타난 작은 납인간, 광산의 광석인간, 기교가 뛰어난 고대 그리스의 요정들, 연금술사의 작은 사람, 작은 요정, 밤에 몰래 일해주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요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한 표상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무서운 산사태를 기회로 나에게 분명해졌다. 재난이 있으면 거기에 있던 사람 2명이 밝은 대낮에 두 권을 쓴 난쟁이의 환상을 함께 보았다. 그 난쟁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빙하에 갈라진 틈을 나와서 빙하를 가로질러 갔는데 그것은 두 사람을 정말 공포에 질리게 했다. 나는 무의식이 마치 무한히 작은 것들의 세계일지 모른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주제들을 자주 보았다. 사람들은 합리주의적 방식으로 그러한 현상이 내 정신과 같은 것과 연관되리라는 막연한 감정으로 이끌어낼지 모른다.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주 작아야 할 것이라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말이 언제나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그와 같은 이성적 가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게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편으로 축소하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은 무의식의 시공간 개념의 현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인간의 척도 감정, 즉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 개념은 분명한 신인 동형 동성설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특수한 인간적인 것의 활동 반경을 넘어선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다. 아트만의 정신은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며 엄지손가락만 하면서도 그 두 뼘 높이로 세상 어느 곳이든 덮는다. 그리하여 괴테는 카비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태는 작지만 힘은 엄청나다. 따라서 현자의 원형은 너무 작아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규명할 경우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운명을 조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형들은 원자 세계와 공통된 특질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의 실험이 모든 극소의 세계로 파고들면 들수록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파멸적인 에너지의 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비단 물리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탐구 영역에서도 분명해졌다. 삶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의 외견상의 무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원시 민담에서는 노인이 태양과 동일시됨으로써 원형의 계몽적인 성질을 표현한다. 노인은 불쏘시개를 가져와서 호박을 굽는 데 사용한다. 그가 다 먹고 나서 그 불을 다시 가지고 나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불을 훔치게 유도한다. 북아메리카의 한 민담에서는 노인이 메디신맨인데 불을 지니고 있다. 구약 성서의 말씀과 성령 강림제의 기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스트는 불의 측면을 갖고 있다. 여기 민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페어리테일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에 가까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동화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노현자, 올드 와이스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긴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담에서 다양한 동화에서 추출된 것들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민담 속에 나오는 여기 노현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노현자의 형상은 꿈뿐만이 아니라 명상 중에 환영. 여기서 명상이라고 했죠. 적극적 명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적극적 명상 중에 나타나는 환영에서도 생생하게 나타나서 인도에서는 가끔 일종의 구루의 역할을 위임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현자는 꿈에서 마법사, 의사, 사제, 교사, 교수, 할아버지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특정한 인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원형 중에 하나인 노현자를 융이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계속해서 아마 한두 시간 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서양의 꿈이나 서양의 동화에서는 이 노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인의 어떤 꿈이나 우리의 동화 속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을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전래 동화에서는 그 산신령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산신령 얘기는 나오죠. 신령이 돼서 이 산신령의 개념하고 이 융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발달시키려고 하는 노현자의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전래 동화에서는 그 자주 그 동물들이 지혜를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그 동물이 보통 나이가 뭐 1000년, 뭐 몇백 년 이런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 이치를 다 알고 그래서 무슨 난관이 있을 걸 알고 미리미리 준비시켜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용으로부터 벗어나겠는데 보통 뱀 나오면은 그 무슨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뭐 그런 이야기도 보였는데 그런 걸 미리 줘가지고 다 준비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 한주혜님은 어때요? 이와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융은 굉장히 비중을 둬서 노현자, 또 와이스 올드맨 이런 원형을 생각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좀 생경한 개념으로 느껴진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민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산신령이나 이런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산에 있는 그 산을 지배하는 스피릿 정도일 그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 산신령이 어떤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쪽에 산신령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양적인 어떤 민화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깨닫는 과정 내지는 스스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드러나는 그런 민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영감을 준다든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약간 딱 이 구두에 해당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게 그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자연물과의 혼합이 혼용이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그려진 건데 동양에서는 자연물과 이렇게 혼합되고 섞이고 이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진 민담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동양 사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자연물에서 어떤 영감을 스스로 인간들이 얻어가지고 뭐가 알겠다. 그러면서 근데 자연물은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특정한 민담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화나 어떤 민담이나 이런 것의 내 컨텐츠가 다르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 우리 정신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예, 서양의 종교는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타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런 모형인데 동양에서는 이 도를 깨친다고 하는 건 스스로 깨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깨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노현자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 네. 심리 구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잉어를 건져줬는데 잉어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상부상조의 개념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농업사회 같은 거기서 전통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등한 그런 위치인 거죠. 자연물과 인간 간의 대등한 위치. 자연과 인간 사이를 어떤 투쟁의 관계로 보는 것은 동양에서는 별로 없는 거죠. 자연과 인간은 항상 동화하면서 사는 이런 관계지.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동화나 민담의 내용도 동서양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융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마치 라이프 코치란 말이에요. 이 꿈속에서나 민담 속에서 그 올드 와이스맨은 사람을 아직은 철이 덜 난 애를 계속 철이 나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장하도록 거기에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이드가 동양의 쪽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가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꿈의 얘기나 민담의 얘기, 동화의 얘기도 동서양이 크게 우선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융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일률적으로 타당한 접근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서양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잘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양 사람에게는 오히려 별로 우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좀 더 따라가면서 보죠. 앞서 언급하듯이 노인은 영리함, 지혜 그리고 지식 외에 도덕적인 특질 또한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시험하고 그러한 검증에 따라 선물을 제공한다. 특히 잘 알려진 예는 의붓딸과 그 집 하녀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민담이다.
그 의붓딸은 고아이지만 순종과 단정함이 돋보이는 아이다. 이야기는 그녀의 실패가 샘에 떨어지게 된 것에서 시작한다. 그녀는 실패를 찾기 위해서 샘에 뛰어들지만 익사하지 않고 마법의 나라로 이르러 탐색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녀가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암소, 술기양, 그리고 사과나무와 만난다. 곧 그녀는 지저분하고 병든 노인이 그녀가 씻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목욕실에 이른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간다. 노인, 아름다운 아가씨, 날 좀 씻겨줘.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군 그래. 난로는 무엇으로 지펴야 하죠? 나무모가 까마귀 똥을 모아서 그것으로 불을 지피렴. 그러나 그녀는 덤불을 가져와서 묻기를 어디서 목욕물을 길어와야 해요. 곡식 건조장 아래에서 흰 앞말이 서 있는데 목욕통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렴. 그러나 소녀는 깨끗한 물을 길어온다. 목욕솔은 어디서 구하나요? 흰 앞말에 꼬리털을 잘라서 그걸로 목욕솔을 만들렴. 그러나 그녀는 자작나무 하나를 집어서 그걸로 문질러 닦지 뭐. 그러나 그녀는 마을에서 비누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노인을 씻긴다. 그 대가로 노인은 그녀에게 금과 보석이 가득한 상자를 준다. 당연히 하녀도 부러워서 그 샘에 실패를 던진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 그녀는 그 실패를 되찾는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해서 나아가 의붓딸이 했던 모든 것을 반대로 한다. 그 대가도 그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흔해서 더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다. 우월하고도 도움을 주는 노인의 모습은 그를 신격과 관계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 민담인 병사들과 검은공주에서는 저주받은 공주가 어떻게 철제관에서 나와 매일 밤 묘지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을 유인하여 먹어치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초 순사가 된 병사는 달아나려고 했다. 그래서 밤이 되자 그는 몰래 달아나서 산과 들로 달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초원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회색의 긴 수염을 한 작은 남자가 그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느님이었다. 하느님은 악마가 매일 밤 저지르는 비극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 그 나이든 남자가 말했다. 노인이 매우 선량해 보였기 때문에 병사는 자신이 지금 막 도망을 나오는 길이며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늘 그렇듯이 곧 훌륭한 조언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노인은 영국의 연금술사 조지 리플리가 늙은 왕을 상제라고 부른 것처럼 순진하게도 하느님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많은 원형들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며 밝고 위를 가리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를 가리키는 즉 일부는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이며 일부는 단지 대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이스트의 원형에도 예외가 없다. 이미 그의 난쟁이 형상은 제약적인 축소형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지하세계에서 유래한 식물의 신령을 암시하는 소박함을 의미한다. 발칸 지역의 민담에서 노인은 한쪽 눈을 상실하여 능력이 약화된 존재로 등장한다. 일종의 날개 달린 악한들이 가치없는 것들이 노인의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주인공은 그들이 그의 눈을 다시 만들어내도록 돌봐야만 한다. 또한 노인은 자신의 시력의 일부를, 즉 그의 통찰력과 광명의 일부를 악마의 암흑세계에서 상실해버렸다. 이로 인해 그는 능력이 악화되었는데 이 점에서 검은 돼지인 세트를 바라봄으로써 한쪽 눈을 잃어버린 오시리스의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 혹은 미미르의 샘에서 자신의 눈을 제물로 바쳤던 보탄의 운명을 떠올리게도 한다. 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민담에서 노인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숫염소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자신보다 어두운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베리아의 한 민담에서 노인은 외다리, 외손, 외눈박이의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는 쇠지팡이로 죽은 자들을 깨운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자신은 잘못해서 여러 번 다시 살아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난 자는 자신의 행운을 아깝게 놓치고 만다. 이 민담의 제목은 평파적인 노인인데 말하자면 그가 반쪽으로 이루어져서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반쪽은 보이지 않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공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살인자로 등장한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살인자를 없애는데 성공하지만 광기 속에서 그 편파적인 노인도 참살되고 만다. 이것으로 그 두 죽은 자들의 동일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에서 노인 역시 그의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살리는 자이자 죽이는 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유추된다. 헤르메스는 양쪽이 다 능한 자로 부르듯이 말이다. 헤르메스를.
민담에서 노인은 온순하고 선량하게 등장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바로 그 주변을 주의 깊게 조사하라고 권하고자 한다. 학습을 돕는 이유에서 혹은 그 밖의 이유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처음에 언급한 암소를 잃어버린 고용살이 노인의 소년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민담에서는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난 자비심 많은 노인이 보호해야 할 소년에게 도망가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미리 술책을 써서 암소를 사라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상의 경험이 가르쳐주듯이 운명에 대한 탁월함, 그러나 의식 밑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자아의식의 어릿광대를 협박하여 순전히 소심한 마음으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독자적인 길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 짜증스러운 돌발 사건을 연출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소년이 바로 암소를 마법으로 빼낸 사람임을 우리는 고아 소년이 알아차렸다면 그에게 노인은 음흉한 요괴나 악마처럼 보였을 것이다. 노인은 사실상 악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원시사회의 메디신맨이 한편으로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해악을 주는 자인 것처럼 또한 파르마콘이라는 단어가 치료제뿐만 아니라 독을 의미하며 독은 실제로도 약이 되고 독도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극도로 교훈적인 메를린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노인은 이중적이고 요괴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그는 어떤 출혈 방식에서는 선 그 자체인 듯하고 다른 방식에서는 악의 측면에 부합한다. 악의 측면에 부합하면 그는 오직 악을 위해 악을 행하는 사악한 마법사다. 시베리아의 한 민담에서 노인은 악령으로서 그의 머리 위에는 2마리의 오리가 헤엄치는 2개의 호수가 있었다. 그는 인간의 살을 먹고 산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주인공과 그의 하인이 그들의 개를 집에 남겨두고 이웃마을의 축제에 가는가를 말해준다. 이 개들은 고양이가 집에 나오면 쥐들이 춤을 춘다는 속담에 따라 마찬가지로 축제를 벌이기로 작정한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자 모두들 저장된 고기에 와락 달려든다. 하인들이 집으로 와서 개들을 밖으로 쫓아낸다. 그런데 개들은 황무지로 도망간다. 창조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멘쿠색에 말하기를 아내와 함께 그 개들을 찾으러 가라. 그러나 주인공은 무시무시한 눈보라를 만나 악령이 사는 오두막으로 피신을 해야 한다. 그 뒤에 사기치는 악마라고 하는 잘 알려진 주제가 나타난다. 에멘쿠스의 아버지는 창조자로 불린다. 그러나 창조자의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을 만든 자라고 불린다. 머리 위에 2개의 호수를 지닌 노인은 자신의 배고픔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인공과 그 아내를 유인했다는 사실이 비록 민담에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그 후에 개의 기질에 맞지 않게 개들을 도망가게 하고 그 때문에 에멘쿠시 그들을 찾아야만 한 것처럼 개들을 사주할 어떤 특별한 분이 개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된다. 그러고는 주인공이 악한 노인의 품 안에 달려가기 위해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일에서 조언자인 창조자, 즉 자기 자신을 만든 자의 아들을 함께 듣게 되는데 그로 인해 문제꾸러미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기꺼이 시베리아의 신학자들에게 그 해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발칸의 한 민담에서 노인은 아이가 없는 황후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기를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황후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다. 노인은 이 아들의 대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악동이어서 모든 아이들을 때리고 묵동들의 가축을 때려 죽였다. 그는 10년 동안 이름을 얻지 못한다. 노인은 나타나서 그의 다리를 칼로 찌르고 그를 칼의 왕자라고 불렸다. 아버지가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 승낙하여 아들은 이제 모험을 떠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그의 다리에 꽂혀있는 칼을 뽑아낼 경우 그는 죽게 되지만 그 자신이 그것을 뽑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다. 한 늙은 마녀가 잠자고 있는 그로부터 칼을 뽑아냄으로써 결국 그 칼이 화를 초래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되살아난다. 여기에서 노인은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졌지만 충분히 악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운명의 제공자이기도 하다. 악은 아주 일찍부터 분명하게 그 젊은이의 난폭한 성격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발칸의 한 민담에서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주제에 다른 유아들이 발견된다. 어떤 왕이 한 낯선 사람에게 유괴된 여동생을 찾고 있다. 돌아다니던 중 그는 한 노파의 오두막에 들어간다. 노파는 그에게 여동생을 찾는 것을 계속 경고한다. 늘 그의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가 그를 오두막으로부터 꿰어낸다. 나무가 마침내 멈춰서자 나무의 화관에서 노인이 하나 내려온다.
그 노인은 왕을 대접하며 자신의 부인이자 왕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간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자신의 남편이 악령이며 왕을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사흘 후에 왕은 정말 사라졌다. 그러나 왕의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찾으러 와서 용의 형상을 한 악령을 죽인다. 그러므로 잘생긴 젊은 남자가 마법에서 풀려나서 그 여동생과 결혼한다. 처음에 나무의 정령으로 나타난 노인은 왕의 여동생과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는 살인자다. 이 이야기에 끼워넣은 사파에서 그는 도시 전체를 쇠처럼, 즉 옴짝 못하게 경직되게 폐쇄함으로써 전 도시에 마법을 거는 죄를 짓게 된다. 또 그는 왕의 여동생을 잡아가도 더 이상 그녀의 혈육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으로 여동생의 아니무스에 의한 사로잡힘이 묘사된다. 이 점에서 노인은 여동생이 아니무스로 파악된다. 그러나 왕이 이런 사로잡힘의 상태에 관여하게 되는 그 방식과 여동생을 찾는다는 사실은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아니마의 의미가 있다는 암시를 준다. 운명을 마련하는 원형은 처음에는 왕의 아니마를 사로잡았다. 즉 원형은 왕에게서 아니마로 인격화된 삶의 원형을 빼앗는다. 그럼으로써 잃어버린 삶의 흥미, 즉 어렵게 도달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고 그를 신화적 영웅, 즉 자기의 표현인 지고한 인격에 도달해야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때 노인은 보통 악한으로 행동하며 강제로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대립되는 것과 동일한 것의 융합의 상징으로서 성스러운 근친상간의 잔치를 벌이는 영적인 신랑 여동생, 아니마의 남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다.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모험적 애난치오 드로미는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변신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 또는 악과 선의 은밀한 내적 연관성을 예감케 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인의 형상으로 나타난 노인의 원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개성을 가정해 변환과 극전으로 편입되어 암시적으로 신성운에까지 이른다. 앞서 언급한 숲의 왕에 관한 러시아 민담에서는 노인은 이와 반대로 우선 도움을 주며 자선을 베푸는 인물로 나타나지만 그는 고용살이하는 소년을 밖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요 사건들은 마법사의 소나기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소년의 여러 번에 걸친 시도로 이루어진다. 모험적인 탐색 대신에 도주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주는 용감한 모험과 똑같은 공헌을 한다. 왜냐하면 결말에 가서 주인공은 공주와 결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법사는 속아 넘어간 마귀의 역할을 만족해야 한다. 이 노연자를 중심으로 한 민담 속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 좀 남아있는 것들 나누는 시간 잠깐 갖죠. 서양의 이야기하고 한국의 이야기가 동양이라는 말보다는 한국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서양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잔혹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선과 악이 이게 극명하게 분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 들어가는데 많은 경우 선이나 악이나 뭐 보통은 한국에는 권선징악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민담에 많다고 생각되면은 서양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일부러 변형시킨 것에는 보면은 선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원래 원 이야기를 찾아보면은 이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결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서양 사상에서 그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 흑과 백으로 나눠버리는 분열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분법적인 거죠. 거기도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예. 근데 일본은 왜 그럴까 하니까 예, 양쪽 다 같은 상황이 뭐냐면은 그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권력이 힘에 의해 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보다는 대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뭐랄까 뭐 인간의 양심, 뭐 선, 조화 이런 쪽에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이야기 한국에 있는 고대 얘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처용가 같은 경우에도 그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네. 도깨비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 끔찍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사건이 난 것은 내가 오해해서 사건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그 화가 난다고 화를 그대로 표출하지도 않고 뭐 도깨비라 해가지고 악하지도 않고 서로 간에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명하게 선과 악의 대립 이런 형식보다는 아까 도깨비도 굉장히 친숙한 도깨비죠. 네. 그 어떤 삶의 친화적인 도깨비들이라는 얘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측면을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에 있는 민담에서는 어떤 그 절대자의 이야기보다는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을 더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직적으로 해가지고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중에서 뭐 호랑이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햇님 달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그 햇님 달님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신적인 그런 대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 햇님 달님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면 안 먹지 그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당시에 민중들이 상당히 탐관오리나 이런 것들로 권력자들로부터 참 많이 고통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오죽했으면은 그런 탐관오리를 피해가지고 산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하고 그 엄마들 잡아먹는데 떡 달라 해서 떡을 있는 대로 다 줬더니 결국에는 잡아먹어버리고 그것도 안 차가지고는 애들까지 잡아먹으려고 가가지고는 끝까지 죽도록 쫓아가는 거 이래 하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뭐랄까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들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권력으로서 완전히 나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서양 쪽에서는 어떤 절대자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힘을 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국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가르쳐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농경민족으로서 살아온 또 전통이 그쪽에 숨겨져 있겠죠. 농경사회는 상부상조의 사회죠. 그 어쩌면 우리도 전쟁도 하고 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중의 삶은 오랫동안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동화나 혹은 민담에서도 그 성격이 다른 사회하고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